옛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지요. 겨우 5살. 그런데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곧 피를 보게 될 얼굴이에요. 그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진실을 말할수록 자신의 눈이 조금씩 어두워졌다는 것이었지요. 과연 이 아이는 운명을 말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어야 했을까요? 옛날, 옛적이라 하기엔 그리 멀지도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사람들 얼굴에 웃음보다 경계가 먼저 올라오던 때였지요.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세상.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화를 입고 눈빛 하나 잘못 마주쳐도 의심을 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눈은 며칠째 그칠 줄을 몰랐고 산길은 발자국 하나 남기기 힘들 만큼 깊이 파묻혀 있었지요. 그날도 한 노인이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 산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눈길에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산중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겨울산에서 아기 울음이라니.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분명했습니다. 아주 작고 가늘지만 분명 사람의 숨결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눈 속에 거의 파묻힌 채 버려진 한 아이를. 아이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옷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얇은 천 조각이 몸에 걸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조금만 늦었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춥지도 않은 듯, 무섭지도 않은 듯, 그저 눈을 뜬 채로 노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5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차분했고 너무 침착했습니다. 노인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얘야, 괜찮다. 이제 괜찮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지만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급히 산을 내려왔고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데려가 불을 피우고 죽을 끓였습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이쯤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춥다고, 무섭다고.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내내 아이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떠먹여주는 죽을 말없이 받아먹고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붙였을 뿐이었지요.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다음 날이 되자 아이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또박또박하게. 노인이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부모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치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며칠 뒤 마을에서 한 사내가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술기운이 가득했고 눈빛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노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예전 일로 빌려준 돈이 있다며 억지를 부렸지요. 노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노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주지 마세요. 사내와 노인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 아이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말투였습니다. 흔들림도 장난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사내는 얼굴이 붉어져 욕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내가 여러 곳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던 인물이라는 이야기였지요. 노인은 그제야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산에 약초를 캐러 나가려 하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가지 마세요. 왜? 위험해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그날은 왠지 아이의 말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렀지요. 그날 오후 산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자주 다니던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곳에 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범상치 않다. 어린데 눈이 다르다. 사람 얼굴을 보는 눈이 있는 게 틀림없어. 노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 아이에게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구름 같구나.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디 좋은 비가 되거라. 그렇게 아이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졌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사람의 목숨과 나라의 앞날을 저울질하게 될 줄은 말이지요. 아이에게 이름이 생긴 뒤로 산속의 시간은 조금씩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경운이라 불리게 된 그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눈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저녁에 불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사람을 볼 때면 그 눈빛이 먼저 달라졌지요. 마치 얼굴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노인은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말한 것이 맞아떨어지는 일도 산사태를 피한 것도 모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일이 반복되자 그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에 다녀온 마을 사람이 노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은 말끔해 보였고 말씨도 공손했지요. 차 한 잔 얻어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경운이 그 사람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에게도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였는데 말이지요. 노인이 이상하다 싶어 경운을 따라가 보니 아이가 방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경운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얼굴이 둘로 갈라져 보여요. 노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둘로 갈라진다니. 하지만 며칠 뒤 그 장에 다녀왔던 사람이 마을 돈을 들고 달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경운의 말을 떠올렸지요. 얼굴이 둘로 갈라져 보인다는 말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었음을. 그때부터였습니다. 노인은 경운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운은 누군가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스치듯 한 번 보고도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기쁜 사람을 보면 눈이 부드러워졌고 욕심 많은 사람을 보면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사람을 볼 때면 아이답지 않게 아주 잠깐 숨을 멈추곤 했지요.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이런 일이 따라왔습니다. 경운은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냐? 노인이 물으면 경운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늘 같은 말을 했지요. 눈이 좀 아파요.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겨울 산골에서 자라는 아이가 늘 편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아픔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난 날이면 경우는 밤마다 눈을 비비며 끙끙 앓았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경운을 무릎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얘야, 사람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경운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로 하긴 어려운데요. 그냥 알아요. 뭘 안다는 거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요.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로 간다니? 길을 말하는 것인지, 삶을 말하는 것인지. 경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가고요. 어떤 사람은 금방 멈춰요. 어떤 사람은 혼자 가고, 어떤 사람은 같이 가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다가는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짊어지게 할 것만 같았지요. 그날 이후로 노인은 경운에게 일부러 사람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에 갈 때도 데려가지 않았고, 낯선 이가 오면 방 안에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산속에도 찾아왔고, 운명은 숨어 있어도 드러나기 마련이었지요. 어느 봄날, 이웃 마을에서 병든 아이를 데리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낫지 않는다며 약초라도 구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지요. 노인은 약초를 다리며 경운을 방 안에 두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문틈으로 경운을 보자 아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그 여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숨을 삼키듯 보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느냐? 그 아이 오래 아파요.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여인에게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약을 더 정성껏 지어주며 제발 나아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며칠 뒤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감사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편안했어요. 그렇게 말하며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퍼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또다시 눈을 감싸 쥐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경운은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이 아니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신 오래 안 볼래요. 경운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뭘 말이냐? 사람 얼굴이요. 오래 보면 너무 아파요. 노인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그냥 내준 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뒤로 경운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을 보면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길이 마주칠 것 같으면 고개를 돌렸고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그런 훈련을 받아 버린 듯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스며들듯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요. 노인은 밤마다 불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이 능력을 숨기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경운의 눈은 이미 평범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고 그 눈이 감당해야 할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의 계절은 늘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소리가 먼저 들렸고 물소리가 잦아들면 어느새 들꽃이 피어났지요. 경운이 그렇게 산속에서 몇 해를 보내는 동안 그의 키는 조금씩 자랐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을 볼 때 잠시 멈칫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무렵
노인의 집에는 또 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담이라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본래 노인의 친손녀는 아니었지요. 전쟁과 억울한 누명으로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어 떠돌다 이 산골로 흘러들어온 아이였습니다. 노인은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거두었고 그렇게 두 아이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남매 같았습니다. 경운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지만 소담은 늘 앞서 뛰어다녔고 경운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다녔지요. 산길에서 넘어지면 소담이 먼저 일어나 괜찮다며 손을 내밀었고 밤에 천둥이 치면 경운은 말없이 소담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둘은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였습니다. 소담은 경운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경운이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는 것도, 가끔 밤마다 눈을 감싸 쥐고 신음하는 것도 말이지요. 하지만 소담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캐묻기보다는 그저 물을 떠다 주고 이마에 손을 얹어 주었을 뿐입니다. 또 아파. 조금. 그럼 오늘은 쉬자. 산에 안 가도 돼. 경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였지요. 시간이 흘러 둘은 약초를 캐는 일을 도왔습니다. 봄에는 어린 싹을 조심스레 골랐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깊은 산까지 들어갔습니다. 가을이면 열매를 따고 겨울이면 말린 약재를 손질하며 긴 밤을 보냈지요. 그 평범한 나날 속에서 경운의 삶은 잠시나마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소담은 점점 경운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의지하던 오빠 같은 존재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눈길이 오래 머물렀고 경운이 웃으면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경운이 아파할 때마다 마음이 먼저 아팠다는 것이지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다 돌아온 둘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안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소담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사람 얼굴 보는 거 싫어요? 경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듯 했지요. 싫다기보다는 무서워요. 무서워? 응. 보면 보일수록 내가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서. 소담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라버니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요. 경우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소담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얼굴이었지요. 그 순간 경우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우는 점점 자신의 눈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지 않았고 굳이 알 필요 없는 미래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도 그것을 눈치채고 경운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질까봐 일부러 외부와의 접촉을 줄였지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막을수록 더 빠르게 퍼지는 법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경운을 힐끗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담은 경운의 앞에 먼저 나섰습니다. 오라버니는 그냥 약초 캐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경운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설명해주고 대신 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지요.
하지만 평온 속에도 작은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우는 소담의 얼굴을 무심코 오래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햇살이 얼굴에 비치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을 뿐이지요. 그 순간 경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갈라진 길처럼 경운은 즉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소담은 놀라 경운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래? 또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경운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담의 얼굴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소담을 정면으로 보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소담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혹시 경운에게 짐이 되고 있나?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경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평온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경운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운아, 너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구나. 경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정말로 그러냐? 경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경운은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눈보다 더 소중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경운은 몰랐습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 자신을 가장 잔인한 선택 앞에 세울 줄은 말이지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산바람은 차가웠지만 사람들 마음은 잠시 느슨해져 있었지요. 수학이 끝난 뒤라 마을에는 웃음이 조금 돌아왔고 노인의 집에도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상처를 보러, 혹은 그저 쉬어가려고 들르는 사람들이었지요. 경우는 그런 날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 소리가 마당에 머무는 동안 소담은 부엌에서 손을 놀렸고 노인은 불 앞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경우는 댁의 바깥에 나가지 않고 문턱에 앉아 바람만 느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말쑥한 옷차림에 허리를 곧게 펴고 웃음도 지나치게 얌전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 들렀다며 약초 몇 뿌리를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흔쾌히 응했고 사내는 고맙다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경우는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한숨만큼의 시간. 그런데도 경운의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 위로 얇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늘의 끝에는 끊긴 길이 보였습니다. 오래 이어지지 않는 길, 중간에서 갑자기 꺾이는 길이었지요. 경운은 곧바로 시선을 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소담이 낮게 물었습니다. 응. 경운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터 소식, 다른 고을 이야기. 웃지 않아도 될 곳에서 웃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될 곳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공손했고 눈빛도 사납지 않았으니까요. 경우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말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 그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들 마음에 박혀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내가 떠나기 전 노인은 경운을 불렀습니다. 얘야, 인사해야지.
경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눈에 남아있던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웃음이 조금 더 얇아 보였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운은 삼켰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내는 별다른 표정 없이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지요. 그날 밤 경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끊긴 길의 끝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은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는 대가로 오는 아픔이 아니라 보았으면서도 말하지 않은 대가 같은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터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내가 거래를 미끼로 사람들의 돈을 모은 뒤 하룻밤 사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남은 것은 빚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세상 험하구나.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경우는 사람 얼굴을 보는 것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보는 것도 아팠지만 보았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는 남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한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다며 몸이 좋지 않다고 약을 부탁하러 왔지요.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우는 의도치 않게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행복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얼굴. 웃음 뒤에 곧바로 그림자가 드리워질 얼굴이었지요. 경운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노인은 약을 지어주며 총각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소담도 웃으며 축하를 했지요. 그 평범한 장면 속에서 경운만 혼자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돌아간 뒤 소담이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아까 왜 그렇게 멍해 있었어요? 경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소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나 소문이 퍼졌습니다. 총각의 혼례가 깨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대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이유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운이 없었다고, 때를 잘못 만났다고요. 경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본 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노인은 불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말하면 누군가가 다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다칠 것 같아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원래 그렇다. 다 옳은 선택은 없는 법이지. 그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더 무거웠습니다. 다 옳을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선택해도 책임은 남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경우는 스스로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은 경운에게 잠시 숨 쉴 틈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규칙을 지켜준다고 물러나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담이 경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요즘 더 말이 없어졌어요. 경운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 소담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오라버니가 혼자 짊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경운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날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경운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언젠가 자신을 가장 잔인한 갈림길로 데려갈 줄은,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침묵보다 더 무거운 대답을 해야 하게 될 줄은 말이지요. 그해 겨울이 오기 전 산속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바람은 여느 때처럼 불었지만 어딘가 무거웠고, 마을로 오르는 길에는 이전보다 발자국이 잦아졌지요. 장돌뱅이도, 약초를 구하러 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변화였지만 경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산골에도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담은 마른 약재를 뒤집고 있었고, 노인은 불을 지피며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경우는 마당에 앉아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있었지요. 그때 산길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필이 아니라 여럿. 경운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속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소리였지요. 잠시 후 집 앞에 낯선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군졸 차림의 사내 몇 명과 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옷은 번듯했고 몸집은 둥그렇지만 눈빛만큼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노인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사내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약초가 좋다 하여 들렀소. 잠시 쉬어가도 되겠소? 말투는 공손했지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리하여 사내 일행은 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우는 그 사내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길이 스쳤습니다. 단 한 번, 아주 짧게. 그 순간 경운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보았던 어떤 얼굴보다 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욕심과 계산이 엉켜 있었고, 그 뒤로 희미하게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그림자들이 아니라 이미 밟히고 지나간 흔적 같은 것들이었지요.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경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그를 향해 꽂혔습니다. 이리 와 보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운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경운이 지금껏 보아온 얼굴들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담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수많은 선택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선택들마다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남의 운명을 꺾어본 사람이라는 것을요. 눈빛이 특이하군. 사내가 말했습니다. 산골에서 보기 힘든 눈이야. 경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헛소문은 아닌 모양이군.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 얼굴을 본다지? 사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재미보다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내는 스스로를 이 고을의 수령이라 밝혔습니다. 이름은 김여흠이라 했지요. 그는 차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요. 사람 하나 잘못 보면 고을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지.
그 말은 경운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 눈이 필요하다. 경운은 그날 내내 사내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짙은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을 넘어와 이미 이 집안에 들어와 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사내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경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보세. 그 말은 인사처럼 들렸지만 경운에게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아까 그 사람 무서웠어요. 경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야. 그날 밤 경운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여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 뒤에 매달린 수많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 누군가의 끝나지 않은 삶, 그것들이 모두 한 사람의 얼굴에 묻어 있다는 사실이 경운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이 산골에 기이한 젊은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사람 얼굴을 보고 앞날을 말한다는 이야기가 관아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었지요. 경운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산은 세상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직접 칼을 들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얼굴 하나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경운은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의 눈이 이제 단순히 사람 몇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눈이 언젠가는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욕심과 맞닿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맞닿음이 사랑과 진실을 저울에 올려놓는 선택으로 이어질 줄은. 김여음이 다녀간 뒤로 산속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경운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이 집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의도와 계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군졸 둘이 앞서 오르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여흠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었고 표정은 한결 느긋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그래, 잠깐 할 말이 있어서 말이오. 김여음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듯 말했지만 눈은 집안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부엌 쪽에 서 있었고 경우는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김여흠의 시선이 곧 경운에게 닿았습니다. 자네 말이야. 지난번에 보니 그냥 산골 아이는 아닌 것 같더군. 경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여흠은 관아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잠시 얼굴만 보자는 말이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경운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 노인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지만 정작 경운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아는 산속 집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벽은 높았고 바닥은 차가웠으며 사람들의 눈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여음은 경운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몇 장의 문서와 초상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얼굴들 본 적 있나? 김여음이 묻자 경운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본 사람, 다른 고을에서 온 관리, 그리고 한 명은 분명 경운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조용히 살며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던 인물이지요. 경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김여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의 해가 될 인물이 있나?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경운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답을 정해둔 질문이었으니까요. 경운은 초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만큼 깊이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눈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 위에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김여음이 기대하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운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여음은 웃었습니다. 역시 바로 말해주진 않는군. 조심성도 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네와 함께 사는 처자, 소담이라 했지. 그리고 노인 한 분도 있고. 경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답은 나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네. 김여름은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협조만 잘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경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조라 하시면. 김여음은 다시 돌아서서 초상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야. 겉보기엔 멀쩡하지. 하지만 말이지. 세상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법이야. 그는 초상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눈으로 확인해주면 되네. 이 얼굴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보인다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만들라는 요구라는 것을요. 저는 본대로만 말합니다. 경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김여흠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워졌지요. 본대로 말하면 되네. 자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결국 자네 선택 아니겠나. 그 말은 협박도 설득도 아닌 묘한 말이었습니다. 선택을 준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길은 하나뿐이라는 뜻이었지요. 경우는 그날 관아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는 군졸이 서 있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경운의 머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경운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 위로 겹쳐지는 초상화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실이, 다른 쪽에서는 지켜야 할 사람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여흠은 다시 경운을 불렀습니다. 생각은 해봤나? 경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여흠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 그러니 세상도 자네를 그냥 두지 않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자네 주변이 먼저 다칠 걸세. 그 말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경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눈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날 오후 경우는 잠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멀찍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소담은 경운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경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소담은 믿지 않았습니다. 경운의 눈빛이 너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경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와 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여흠은 최후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며칠 안에 답을 주게. 그 답에 따라 자네 인생도 달라질 걸세. 그날 이후 경우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것이고 거짓을 말하면
보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자신의 눈과 삶 전체를 걸어야 할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선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경운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무엇을 택하든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말이지요. 관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경우는 말없이 옷을 챙겼습니다. 소담은 그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운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소담은 그 말이 비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운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경운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군졸의 발소리가 뒤에서 일정하게 따라왔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얼굴들이었으니까요. 방 안에는 이미 김여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과 같은 초상화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운이 알고 있는 얼굴, 억울함과는 거리가 먼 그저 조용히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결정했나? 김여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경운을 압박했습니다. 경운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불타는 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 남았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소리들이었지요. 본대로 말하면 됩니다. 김여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자네가 늘 해오던 일이잖나. 경우는 천천히 초상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눈은 초상화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 눈매의 방향, 입술 끝에 미묘한 떨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우는 알았습니다. 이 얼굴에는 김여흠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반역을 꾀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도 음모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고집이 있고 말수가 적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 진실이 경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여흠의 시선이 경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했습니다. 자네가 본 게 무엇이든. 김여흠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진실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선택을 허락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은 문을 닫는 말이었습니다. 경운의 머릿속에 소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 앞에서 웃던 얼굴, 약초를 말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얼굴, 그리고 어젯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그 얼굴까지. 경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얼굴에는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여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경운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번개가 눈 안쪽을 치고 지나간 것처럼 강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경우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움켜쥐었습니다. 왼쪽 눈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운의 시야 한쪽이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더니 이내 빛이 사라졌습니다.
왼쪽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밝음도 어둠도 아닌 텅 빈 감각뿐이었습니다. 김여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나?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경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손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왼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보는 눈이 아니라 거짓을 말한 눈이 값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김여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눈이 예민해서 그렇지. 곧 익숙해질 걸세. 그 말이 경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앞으로도 이런 선택을 계속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경운은 그날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군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쪽을 가리키며 돌아가라는 눈짓만 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우는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무와 하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 보였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았고 거리감도 달랐습니다. 소담은 경운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얼굴이 왜 그래요? 경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담은 그제야 경운의 눈을 보았습니다. 왼쪽 눈동자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눈이, 소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경우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조금 무리했어.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운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 밤 경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말했던 그 한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람 하나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 눈으로 거짓을 말했고 그 대가로 눈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능력은 중간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것을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미 정해진 길 위에서 경운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경운은 더 이상 예전의 경운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눈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우는 며칠이 지나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잠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눈을 혹사했으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예전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침이 오고 해가 지고 다시 아침이 와도 왼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둡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도 자꾸 발을 헛디뎠고 물을 뜰 때도 그릇의 가장자리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어긋났지요. 소담은 말없이 경운의 옆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길을 알려주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경운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소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경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 볼 수 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여전히 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시야의 절반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눈 하나를 잃은 순간 그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요. 며칠 후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여흠이 아니라 그의 수하였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경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경운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빛이면 숲의 윤곽과 바위의 그림자까지 또렷이 보였을 텐데 이제는 오른쪽 눈 하나로 모든 것을 가늠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킨 걸까? 소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무사했고 지금도 따뜻한 방 안에서 잠들어 있겠지요. 그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초상화 속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삶이 흔들리게 될 사람의 얼굴 말입니다. 경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보았어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어떤 질문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막혀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마을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경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조심스러움이 앞섰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누군가는 아예 눈길을 피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일이 있었다는 것, 경운이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눈이 상했다는 이야기까지. 노인은 어느 날 경운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운아, 내 눈은 언제 그렇게 된 거냐? 경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했고 그 순간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 앞에서 약탕기가 끓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하늘이 바로 값을 받아간 거구나. 그 말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경우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우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꺼리게 되었고 가능하면 혼자 있으려 했습니다. 소담은 그런 경운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만약에요. 만약에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경우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대답은 경운 스스로에게도 놀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했을 거라고, 혹은 끝까지 침묵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어떤 선택도 완전히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버렸습니다. 다만 경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아. 소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는 듯이요. 그날 밤 경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전처럼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또렷했고 그 위에 겹쳐진 길들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잠에서 깼을 때 왼쪽 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경운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보다 언제 눈을 감아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런 깨달음은 오래 평온하게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경운이 말했던 초상화 속 인물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운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담은 경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너무 혼자 책임지지 마요. 경운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하나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자신이 한 선택의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 끝에는 더 큰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눈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믿어 온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선택 말이지요. 경운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이는 달은 여전히 둥글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늘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경운이 한쪽 눈을 잃었다는 이야기, 관아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말한다는 이야기가 산을 넘어 다른 고을까지 퍼져나갔지요. 경운은 더 이상 산속의 조용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세상의 시선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김여흠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욕심이 앞서기보다는 상황을 재고 또 재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는 자신을 한양에서 왔다고만 소개했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운이라 했지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경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한 걸음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낯선 사내는 소담을 잠시 보더니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이 집의 중심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관아에서가 아니라 여기서요. 노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은 명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확인하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요. 경운은 결국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김여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경운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으로만 아주 조심스럽게. 보이는 것은 김여흠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는 피의 흔적보다 계산의 흔적이 더 짙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기보다는 남의 손을 움직여 온 사람,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판을 짜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경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여흠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경운은 말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은 들었다는 듯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칼을 든 자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칼을 쥐게 하는 사람이지요. 그 말은 경운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동안 경운이 본 얼굴들, 그 얼굴들 위에 겹쳐 보이던
그림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여러 선택이 이어져 만들어진 결과들 말이지요.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부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 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밤 경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칼을 쥐게 하는 사람. 그 말은 앞으로 자신이 보게 될 얼굴이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큰 흐름, 더 복잡한 관계, 더 많은 사람의 삶이 얽힌 얼굴 말이지요. 며칠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부름이었습니다. 김여흠이 아니라 상급 관아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경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산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담은 문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양이라고 적혀 있어요. 경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때구나. 그 선택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경운이 보게 될 얼굴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요. 출발을 앞둔 날 밤, 경운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 아래로 이어지는 길이 어둠 속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소담이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 경운은 돌아보았습니다. 소담의 얼굴을 보자 경운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그 얼굴 위에 겹쳐진 길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미래보다 지금의 온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무사히 다녀와요. 소담이 말했습니다. 돌아올 거죠? 경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돌아올게. 그 말은 약속이기도 했고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서 경우는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관리, 군졸, 장사꾼, 떠돌이들까지. 오른쪽 눈으로만 보는 얼굴들은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경우는 예전처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후 경우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은 높았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중 몇몇 얼굴에서 경우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여음의 얼굴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기운이었지요. 그때 경우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 온 오래된 선택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이제 자신이 서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경우는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얼굴들 뒤에는 또 다른 얼굴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 옳은지 혹은 침묵하는 것이 옳은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경운의 선택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무게를 그는 이미 한쪽 눈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공기는 산속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얼굴마다 담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는 곳이었지요. 경우는 성문을 지나며 잠시 멈췄습니다. 오른쪽 눈으로만 바라본 도성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도 많았고 예를 갖춘 얼굴도 많았지만 그 사이사이로 흐르는 기운은 하나같이 바빴습니다. 멈출 수 없는 곳, 뒤돌아볼 틈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걸 경우는 한눈에 느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관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움직임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우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바닥은 더 차가워졌고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경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몇몇 인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경운을 힐끗 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 척하는 얼굴들. 그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길로 가려 하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곧 옳은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잠시 후 상석에 앉은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안을 단번에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경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보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어떤 기운이 있었느냐. 질문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해라. 경우는 손바닥에 맺힌 땀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김여흥과 달랐습니다. 노골적인 협박도 직접적인 강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틀릴 수 없는 말만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는 그런 자리였지요. 경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상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던 사람의 얼굴, 수많은 선택을 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경우는 그 얼굴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말해보게.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눈으로 본 것을. 경우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흐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 없는 얼굴도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찌푸렸고 누군가는 경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운의 말은 애매했습니다. 누군가를 지목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자리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상석의 인물은 잠시 침묵하다가 경운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경운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거짓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왼쪽 눈 쪽을 가리키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경운의 말에는 변명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담겨 있었지요. 그래서 경운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려 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확신인 듯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용감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무모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함이 아니라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석의 인물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자네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군. 그 말에는 비난도 칭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우는 그제야 어깨에 얹힌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경우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누구를 지목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말했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경우는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말대로만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 자신의 눈과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말하겠다는 것. 말이지요.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경우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본 하늘은 여전히 넓었습니다. 그 순간 소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속의 고요한 공기, 불 앞에서의 따뜻함,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주던 그 순간들. 경우는 그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 마음속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경우는 한양의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침묵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작정 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게 된 세상은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한 번에 밝히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말이지요. 경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금의 그에게는 그 정도의 빛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관상을 보는 능력보다도 선택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었지요. 한쪽 눈을 잃고서야 알게 된 진실. 운명은 얼굴에 쓰여 있어도 그 운명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한지 위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옛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